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입니다. 노인 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간호사는 사실 마음이 힘든 직업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예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거나 환자 의복을 갈아입을 때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일종의 요지부동 환자나 요지부동 보호자를 상대할 때 멘탈이 힘들어지는데 환자들 중에는 간호사에게 까다로운 행동을 보이거나 폭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주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계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번 오실 때마다 얼굴 표정을 빌려드리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게 보이냐, 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약물은 제때에 투여하고 있으니 마치 간호사가 대금을 받고 일하는 개인 간병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럼에도 이 직업이 힘들면서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란 환경과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저를 포함해 모두 3명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나만 있었죠. 엄마는 없었거나 사라졌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예전부터 가난했어요. 할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어 가게가 힘들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빠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가끔은 어부일도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자신의 삶이 터무니없이 가파르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빠는 고작 하나만 살아 계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돈 많은 일이 아니라면 뭐든지 했다고 해요. 악 말고는 하지 말라고 아빠에게 항상 좋은 것만 해주려 노력하셨기에 친구들이 아빠를 존중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빠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셨어요. 학원에 못 가서 학교에서도 나만 늦게까지 공부했고 친구들 숙제를 죽은 문제를 대신하러 주인 손에서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동안 선생님이 주신 고등학교 노트였습니다. 아빠는 학원 안 가도 정말 잘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을 보내줄 것이라며 세상에 없어도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아빠는 부모님의 힘든 고난을 알아서 대학에 가는 대신 돈을 벌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대학에 가게 만들어준 것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쉬지 않고 밤낮을 애써서 일하셨는데 많이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아끼시는 마음에 고통을 감추고 일하셨고 결과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결국 아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아빠한테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지만 아빠는 결심하여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종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충분히 갈 수 있었으나 어려운 집안 사정을 고려하여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방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쉬워하시던 할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마음을 돌려 대학의 한 과목에만 만족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나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학 다니던 중에 엄마를 만나 연애를 시작한 아빠는 졸업을 앞두고 결혼 압박을 받는 엄마 앞에서 즉각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여전히 많은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청천한 건 엄마였고 차인에서 시간을 끌 수 없어 결국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분엔 후 대학을 졸업했고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2년이 조금 지난 뒤 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첫 생일이 되기 이달 전에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말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쌓인 자재가 무너져 그 위로 묻혔어요. 다행히 목숨은 살아났지만 할아버지는 왼팔의 반을 잃게 되셨어요.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셨고 몸이 그렇게 되자 할아버지는 폐지 줍기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작은을 살고 있었지만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벌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아서 아빠와 엄마 사이엔 늘 싸움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으면 당시에 엄마는 참 잘 대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빠에게 자주 돈을 타안했지만 정작 그 당시 아빠는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빠는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했고 할아버지까지 돈을 받아와야 했는데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고 7시에 들어오면서 돈 때문에 엄마에게 시달려야 했고 그렇게 나를 키워야 했던 아빠는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나를 키우며 나를 보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에게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자 아빠는 불처럼 화를 내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런 말을 한다며 분노했고 혼자 살아가는 아버지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혼하고 할아버지를 향해 심한 욕설까지 퍼붓더군요. 결국 아빠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분은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 버리셔서 놀랐어요. 자신의 도장을 찍고 이혼 사료만 남겨두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가 버리셨거든요. 모르겠지만 그때 나왔던 이유는 아마도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아빠가 그때를 회상하면 그렇게 들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제가 자랑스러운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그때가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처럼 당신을 오롯이 바라보며 열심히 해주셨어요. 가난한 환경에서도 아빠처럼 벅찬 형편에서 잘 있게 되었어요. 유치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깨끗한 옷과 새는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빚을 모두 갚느라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서 형편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비록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엄마가 저를 아빠와 할아버지 곁에 두고 떠나는 것에 감사했어요. 힘든 환경이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빠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어서 다행했어요. 할아버지는 회복 후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쓰레기를 주우는 일도 하셨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제 장난감과 과자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제게 미안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있어 할아버지는 최고의 친구이자 스승이셨어요. 저는 한글부터 숫자, 알파벳까지도 모두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자랄 때부터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을 때도 금방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 꿈은 어릴 적부터 간호사였어요. 할아버지께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할아버지처럼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대학이 꿈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아빠를 보면서 대학 타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취업이 잘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전해드린 아빠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죠. 두 분 다 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에 진학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내 꿈이 뭔지 형편 때문에 말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빠께서는 너만큼이나 열심히 살아서 몸이 부서져도 학비는 마련할 테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도
사람은 배워야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노력 끝에 3년 동안 뛰어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수능 시험까지 잘 보고 원하던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받은 날, 우리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빠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며 적금을 모아 제 학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청약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2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고 졸업장 실습을 앞두고 아빠께서 갑자기 안 좋은 건강 상태가 되셔서 일을 계속하셔야 했어요. 저는 일 그만두시고 쉬라고 제안했지만 아빠께서는 열심히 사모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비 조달이 떨어지고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생겨 우리 집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했고 곧바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수입이 높은 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잡지에 신문 광고가 눈에 띄었어요. 간병인을 구하는 광고였고 뇌졸중으로 침대에 누워 계시는 노인분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제시된 월급이 상당해서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고 곧바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고 그 집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아파하시는 노인분의 딸이 쟤를 맞아주었죠.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데 뇌졸중으로 인해 3분의 2 정도를 사용하지 못해 침대에 누워 계시다고 했어요. 저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장점이 있었기에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보아야 할 노인을 만나러 갔어요. 아버님, 이 학생이 앞으로 아버님을 보살펴 드릴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시면 이 학생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필요한 약이나 기타 사항은 전 직장을 다닐 때 만들어둔 메모에 다 적혀 있어요. 하셨다면 그거 읽어봐 주세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쌩안이 가버렸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어르신과 첫 대면을 가졌어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을 감으시며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전임자가 남긴 마지막 일지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장에는 짧은 편지만 적혀 있었어요. 사모님 신경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안 그러면 피곤해 할 겁니다. 어르신이 무뚝뚝해 보여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불쌍한 분이시죠. 힘들어도 잘 모셔드리겠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런 말을 쓴 건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일했어요. 시켜주고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볼일까지 처리해드리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이런 평범한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궁금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간호사가 된다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간호사가 될 확신이 없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전임자가 왜 그런 메모를 남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 방은 2층 구석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사모님이 전화로 싸우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동서. 그런다고 아버님 재산이 도련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 집이고 버젓이 살아계신 어르신의 재산을 이구 자식들이 싸움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전에는 어르신이 들으실까봐 걱정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큰 며느리인 사모님은 남편 없이 아들을 모셔서 사는 것 같았어요. 유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늘 작은 아들네 부부와 대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은 2층 어르신 방까지 고스란히 들렸어요. 일한 지 2주밖에 안 된 제가 알 정도니 어르신은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겠죠. 뻔했죠.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말씀하시는 것도 불편해서 의사소통은 늘 옆에 있는 펜과 노트로 하셨어요.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죠.
괜찮으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종이에 나가서 뭐 좀 사 먹어야겠어요. 어린 아가씨가 고생하네요. 미안해요. 라고 적으시고 떠나셨는데,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미쳤어요. 괜찮다고 사양을 해도 자꾸 주셔서 결국 케이크를 사다가 어르신과 함께 먹었어요. 그날부터 어르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자란 환경을 들으신 어르신은 아빠랑 할아버지 건강관리를 잘 해드리라시며 당신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건강이 무너진 이 다 쓸모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 앞에 이구 유산 삼하는 자식들을 보고 사는 한심한 신세라고요. 그 말을 하시는데 얼굴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어르신과 친해진 전을 종종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책도 나가곤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언젠간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어르신께 인사할 생각도 않고 오자마자 마당에서 사모님과 싸움을 벌이더라고요. 자기가 돌보는 것도 아니면서 아픈 어머니를 데리고 산다고 유세를 떠나는 동서러는 핑계대고 안무신이 쉬는 것보다 낫지. 두 며느리가 아주 똑같았어요. 생판남인 저도 그 모습이 불편했는데 스스로 기도 못하는 어르신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전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까지쳤어요. 그리곤 일부라 음악을 들었죠. 그게 어르신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어느 날 근무 시간이 다 되자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문 앞에서 저를 대리하게 보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죠. 그 얘기를 어르신께 전하니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며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버지를 보시고는 메모지에 글을 적으셨어요. 글에는 따님이 아주 착하고 예쁘세요. 귀한 따님 고생시켜 죄송합니다. 선생님 건강도 잘 챙기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지갑을 가져오라고 하시며 10만 원을 꺼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을 거절했지만 결국 받게 되었죠. 어르신은 그 순간 당황해 퇴근 시간이 아니라며 빨리 퇴근하라고 하더니 방을 나가셨습니다. 사모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자 저는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는 사모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었더니 대답 없이 급여를 계좌로 받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 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었죠. 그렇게 어르신에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간병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카페 알바를 구했지만 급여가 최저시급에 불과해서 복합적인 꿈은 사라질 듯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고 복학 신청 기간이 되었어요. 아빠는 복학을 할 것으로 알았지만 정신적인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소유한 돈으로는 1년을 버티기가 어려워서 결국 1학기를 이수한 후 다시 휴학을 하게 되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 몇 날 전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오라고 해서 보내준 주소를 보니 그곳은 어르신 댁의 집이었어요. 영어도 몰라서 아버지와 함께 어르신 댁을 향해 가보니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와 계셨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데 그는 제가 희영 학생의 변호사입니다. 사장님께서 학비와 아파트를 지원하겠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변호사의 말에 아버지와 나는 놀라서 말이 막혔어요. 꿈인지도 모르겠었고 아버지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통해 당신이 그렇고 싶다면 사양하지 말고 받아라 고 적어주셨어요. 그때 반은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파트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스스로 그래 할 수 있나요? 분노한 듯 소리치는 사모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아버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 어르신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알아보긴 하지만 네가 그걸 버리니 달달이 들킬까 봐 그걸 자르고 나서 딸에게 줄기예요. 사부님이 주저앉으며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변을 들고 있는 것은 김미경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이 글을 본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져서 제가 혹시 아는 사람인지 여부를 물었더니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가 너무 놀라서 사모님을 쳐다봤어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접시를 향해 이유를 설명하신 변호사가 이어가셨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조사를 부탁하셔서 요며느님 2회 이상 학생들을 본 직후에 끼어 학생을 그만두게 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위원 경험 확인을 진행하며 처음 기록도 확보했다. 사모님이 학생의 생활 연습을 칭찬하셨다.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친엄마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이런 퇴출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사모님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을 노엽게 바라보셨죠. 네 말대로 다 데리고 산 고생은 있으니 여기서 일을 더 키우진 않음. 대신 위원장에 네 이름이 들어있을 거란 기대는 말아라. 충격에 빠진 사모님을 뒤로하고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관련 서류들을 챙겨드릴 테니 아버님과 함께 삼실을 방문해 주세요. 어르신은 공부를 끝까지 마쳐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려고 하셨어요. 발달한 상황에 굳어버린 저를 힘겹게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선 순간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사모님 아니라 제 친엄마였죠. 제 친엄마는 내 눈물을 흘리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무슨 위도? 우리 딸을 버린 건가? 아니면 자기 딸이라고 알고 쫓아낸 거냐? 회상이 그러다니 새 출발한 그분이 우리 결혼 생활이 당신한테 얼마나 끔찍한 기억인지 알아야지. 그래, 잊고 살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 대신 이 하나만 확실한 게 있어. 우리 형은 이제 당신 딸이 아니야. 내 딸이거든. 내 아버지의 손녀래.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엄마처럼 행동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라. 가, 알았다.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해주신 형제가 학비와 아파트를 빌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다. 친어머니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제게에 열중한 어머니가 이제서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도록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어요.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어르신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가 무사히로 복학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난생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친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났다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2년 뒤 드디어 졸업을 했고 어르신께 학사모를 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졸업하기 몇 달 전에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아빠와 함께 조문하러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친어머니의 말대로 결국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어르신을 생각해요. 그저 힘들었던 순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습이 가슴에 남아있다고요. 과분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르신의 말씀대로 멋진과 노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들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래요.